공자는 세계 4대 성인으로 일컬어집니다. 어쩌다 그렇게 성인으로 불려지게 됐을까요? 공자는 애초에 성인 반열에 오르고자 꿈꿨던 사람은 아닙니다. 뭐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그분은 소크라테스나 시다르타처럼 사유를 통해 가지고 인간사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자 했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거나 또 인간을 질적으로 제고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것에 열의를 보였던 그런 분도 아닙니다. 공자는 한마디로 세상의 질서를 잡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정치 지망생이었다고 할까요? 그분은 이 바른 정치를 향한 염원, 그걸 아주 치열하게 가졌던 분인데 그 염원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냐면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행해진 스승과 제자 간의 수업, 이것은 공자가 앞으로 꿈을 펼쳐가는데 아주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에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의 언어를 가지고 매체를 만듭니다. 그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스승께서 남기신 뜻, 이것을 확대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공자의 사상이라고 할까, 이런 게 보존되어 가지고 마침내 그게 제왕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왕들의 힘으로 오늘날 공자는 성인이라고 하는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자의 사상이랄까, 정치관이랄까 하는 것의 내용은 뭘까요? 인간 사회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뉜다는 것, 그것은 우주가 하늘과 땅으로 나누는 것하고 짝을 이루는,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공자 정치관념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상하로 나뉘어서 안정된 상태를 그렇지 못한 상태를 난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가신들이 주권을 능멸하는 경우가 열국들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러한 당대의 정치 상황을 모두 난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난을 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내가 받은 천명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천명을 수행하자면 당신은 집권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공자가 무슨 수로 집권을 합니까? 그 방법론은 군주에게서 통치권을 위임받는 재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자의 성장기 때 이렇게 보면 열국에서 어진 재상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치는 세습 군주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현능한 재상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국 정치사의 이상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상을 설계한 사람이 저는 공자라고 봅니다. 그러한 공자의 구상은, 즉 재상한테, 현능한 재상한테 통치를 맡기는 이러한 방식은 유교체제에서 상당히 구현이 됩니다. 그러한 공자가 구상했던 목표, 이상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관료에 의한 관료주의 국가,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왕조 체제이면서 거기서 관료가 다스리는 체제, 이것이 결국 구현이 됩니다. 공자는 주왕조 초기의 문물제도,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통치 방법론이라고 자주 강조합니다.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외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합니다. 공자는 왜 미래를 향한 혁신, 이것을 외치지 않고 왜 과거로 돌아가자고 복고를 외쳤을까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주군이 능멸당하는 이러한 난의 상태를 치우고 치로 바꾸자는 것은 분명히 현재의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근데 체제 부정에 대한 그 정치적인 대가는 어느 시대에나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실권자한테 체제 부정으로 당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방법으로 선왕의 방법론으로 돌아가자, 공자의 표현으로는 선왕지도로 돌아가자, 이렇게 내세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신의 조상, 우리 조상이 했던 대로 돌아갑시다, 옛날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공자가 그러한 주장을 반동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내건 슬로건이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이상인 섭정, 즉 재상이 섭정하는 것. 그는 주왕조 초기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문물제도는 왕을 대리해서 섭정했던 주공이 삼촌으로서 섭정을 하죠. 그러한 주공을 성인의 반열로 아주 축혀 세웁니다, 공자는. 그분이 섭정을 했기 때문에 이 주왕조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중화 질서가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 재상이 돼서 섭정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주공의 치적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재상이 섭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통치 형체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암시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신의 꿈 때문이라고 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공자는 주변 민족과 한족 사이의 그 차별성 이걸 내세우면서 위대한 중화를 부흥하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호소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이관, 하와 오랑캐와 나누는 관념 이것으로 정착됩니다. 그 관념은 지금 중국에도 여전히 지속됩니다. 요즘 중국의 그 강택민 집권 시기 때부터 등장해가지고 시진핑 집권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구호가 뭡니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거든요. 어떤 정치 모임에서도 항상 이게 맨 먼저 나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것도 이제 따라 나오는 거죠. 공자의 평생 활동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은 저는 자신의 통치 방법론을 실천할 정무 담당자들을 기르고자 모아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친 거라고 봅니다. 공자는 자신의 통치 방법론을 문이라고 표방을 한다고 그랬죠. 문의 축은 예약이고 예약으로서 천하를 치로 만들자. 근데 이제 공자가 강조했던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의라든가 매너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종교국가의 의례, 세리머니 같은 것 그런 성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교라고도 부르지만 예교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문헌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서주 초기에 공자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격한 신분 질서, 공후 백자남이라든지 공경대부라든지 이런 엄격한 질서가 확립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자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어떤 체계이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주왕조 초기의 문물 제도를 공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주장을 했을지라도 당신이 과연 잘 아는지 검증해 봅시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문헌 자체가 희귀한 시절이고 그런데 거기에 문헌 고증에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공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슬로건은 비록 구질소 회복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는 나한테 정권을 맡겨달라 이런 요구이니까 그 당시 열국이 야국강식의 각축장이나 다름없던 춘추시대 사정에서 문치를 주장하는 공자의 방법론이 권력자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던 겁니다. 다만 공자의 주장이 후대에 큰 의미를 지닌 것은 이후 중국의 정치사와 문화사에서 공자의 주장이 관철됐기 때문이죠. 비록 수백 년의 세월을 기다리긴 했습니다만 공자의 정치관은 결국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통일 왕조를 안정되게 유지한 한무제. 그 이후로 공자의 위계는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가 당왕조 초기, 당왕조 무렵이 되면 아주 대단한 성인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죠. 이럴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 이후 2000여 년 동안 공자가 세웠던 육아 사상, 이것은 중국 정치의 이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자가 성공했는데 그러면 공자가 이렇게 성공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제자들이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정치 이슈를 계속 장악해 나갔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공자 당대에도 그랬어요. 그 시대의 뜨거운 정치 이슈를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감성을 그만큼 잘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호소력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면 누구나 열망하는 부귀의 본질이 뭔지, 옳고 그름은 뭔지, 그 다음에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민을 부릴 때는 저항 없이 민을 부리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실천할 수 없는 말은 왜 위험한지, 이런 정치 이슈에 대해서 공자는 자주 발언하고 실천하고 전파했고, 당대뿐이 아니라 그 제자들 또한 공자의 언어를 가지고 계속 매체를 이용하여 그것을 선전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부당한 권력이나 또 공포, 폭력 이런 것하고 맞선 적은 없습니다. 권력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굶주림이라든가 전쟁으로 인한 인민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주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는 세련된 권력, 품위 있는 권력 이런 것들에만 주의했던 거죠. 그리고 인민의 고통 이런 것은 내가 집권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자문화권에서 어떤 권위를 확보하려면 문헌이나 인장, 도장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자백가 그렇게 많았는데 유가가 최종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가의 원조,
공자가 맨 처음 시작한 활동이라는 그런 이유도 크게 작용하지만은 국가적인 문헌들, 그러니까 시경, 서경, 예, 춘추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적인 문헌들이거든요. 이 국가적인 문헌들을 자가의 경전으로 삼았다는 점, 즉 문헌을 확보했다는 점이 이 유가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국가 경영에 필요한 교재들을 자가의 교재로 장악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원인을 붙이자면 자기 스승 논어의 어록을 제자들이 끊임없이 유포했다는 거죠. 공자는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별로 많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런 대목이 논어는 보입니다. 발분 망식, 락이 망우, 부지 로지 장지. 발분하면 끼니를 잊을 정도고 시름 같은 것은 음악으로서 해소하고, 그리고 자기 주제에 충실하다 보니까 나한테 늙음이 닥친다 이런 것은 개념조차 안 했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말은 인간이라면 행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능동적인 활동을 하자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심이 닥치기 전에 뭘 대비하자 이런 뜻도 아니고, 달리 말하자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일에는 좀 무심하자, 그냥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권유입니다. 공자가 그런 태도는 정신적인 상처마저 입지는 말자 이런 그 위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처방을 즐김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전체주의 왕조 사회에서 그런 사회가 지속된 역사에서 형성된 반사적인 대응을 하는 지혜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의 많은 부분은 그런 토양에서 형성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공자의 자리매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자는 성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성인이 뭐예요? 성인은 아니, 공자는 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나오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성인으로 불리게 됐나. 애당초 성인을 목표로 해서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보편적인 인류에게 이로움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얻어진 결과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인, 부다 이런 분들이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성인이란 뭐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또는 해결하려는 네. 사람이라고 보면 네. 공자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해결하고 인간의 존재, 이유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성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 분은 전혀 아닙니다. 정치 전략가 뭐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죠. 통치를 통해서 안정을 이루고, 이상적인 사회는 통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질서 있는 사회, 그 질서를 리라고 하는 거죠. 그 이치 리자라는 말이 원래 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옥을 다듬었을 때 생기는 문이, 이런 것을 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다음 생이 있느냐, 뭐 이런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사느냐, 그 문제에 100%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고 실리와 실용과 배우더라도 실학. 네. 그런 점에서 유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전에도 드린 것 같은데. 종교라고 하는 용어가 릴리전의 번역어일 때는 유일신과의 재결합이란 그런 구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고 한 말을 릴리전으로 이해하게 되면 유교는 릴리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진리, 가장 어떤 진리를 종교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오해 내지는 혼란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언어의 뜻은 으뜸 가르침인데, 그런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광의의 종교에는 유교가 들어갈 수 있다. 으뜸 가르침이니까. 예, 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었죠. 이쪽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공자는 정치지망생이라는 얘기는 이제 권력 지향성이 강하다는 소리죠. 어린 나이 때 그랬다 이거죠. 어린 어린 나이 나이 때 정치 지망생이었다 이거죠.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나 재상이 된 적은 없죠. 공자가 관리로서 어떤 자리를 했나요? 기록에, 그 당시 기록은 아니고 후대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기록에 대사구라고 하는 벼슬에 올랐다 이런 것인데, 요즘 같으면 그게 뭐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쯤 될까요? 이런 직책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왕의 바로 밑에 재상 역할을 한 적은 없다.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직책은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군주들하고 대화할 기회 정도는 가졌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제일 와닿는 게, 공자의 가르침은 인간의 감성에 호소했다.
네.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인간의 감성에 호소했다. 그 부분이 재미는 있으면서 설득이 안 되는데요. 왜 어떻게 공자의 가르침이 인간의 감성에 호소한가요? 비약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잘 잡아냈다. 인간의 감성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주제를 끌어낼 수 있었다. 저는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매체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매체가 뭐냐? 예. 그 매체가 뭐죠? 명쾌하게 그 시대의 매체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요즘 발굴을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 중국은 재지술이 세계에서 맨 먼저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이, 그 필사도구 종이 나오기 이전에 비단에 쓰고 비단은 근데 생명력이 약하니까 유기물이라서 한 500년밖에 안 가니까 그 대나무라든지 이런 데다가 기록하는 것들이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이것은 대중에게 호소하는 그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서 전파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오점 때문에 달리 말해서 문헌을 활용을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